우선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어떤 투자적인 요소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 다른 실물 거래에서도 이제는 많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우선 러시아가 이제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이제 차단당하고 난 다음에 러시아는 이제 살기 위해서 달러 이외의 통화로서 교육을 하는데 그게 이제 루블화일 수도 있고 위안화일 수도 있고 최근에는 비트코인으로도 교육을 하겠다라고 아주 선언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러시아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일반 기업들도 무역을 할 수 있도록 다 허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실물 경제 쪽에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해서 쓰는 나라 아마 어떤 의미에서는 러시아가 최초가 될 겁니다. 그리고 브릭스 자체에서도 지난해 10월 정상회의에서 회원들 간의 크립토 교육을 촉진하자라는 데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브릭스가 지금 원래 5개국에다가 4개국이 더 들어와서 9개국이었었는데 여기에 준회원국격인 파트너 국가로 13개 국가가 합류됐습니다. 그래서 벌써 22개국이 회원국 내지 준회원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간에 앞으로 크립토 교육이 본격화되면은 아마 비트코인의 실물 경제에서 쓰임새가 늘어날 겁니다. 게다가 비트코인은 전쟁이나 이런 지정학적 요인이 발생하면은 수요가 팍 늘어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처음에 터졌을 때에도 수요가 팍 늘어났듯이 게다가 지금은 비트코인을 비축자산으로 쓰겠다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이 늘어나면서 앞으로는 자산 저장, 자산 보호 수단으로서 혹은 가치 상승 수단으로서 많이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서 이제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들어와서 과거에는 개인 주도 시장이었었는데 이게 지금 기관 주도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간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담지 못했던 건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우선은 세금 문제, 회계 문제, 보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비트코인 ETF가 생겨나면서 이거를 일거에 다 해결을 해줬습니다. 그 후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들어와서 지금 비트코인 ETF를 많이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전체 시총 중에서 차지하는 도미넌스 비중이 지금은 한 64%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 총액의 64%가 비트코인 시총입니다.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알트코인들 가격이 생각보다는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에 비해서 많이 가격이 하락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알트코인은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일부 소수의 알트코인은 비트코인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거기에 끌려가게 되는데 그런데 생각보다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알트코인들은 하락 내지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적에는 가능한 중심을 비트코인으로 꽉 잡고 비트코인의 투자 비중이 최소한도 50%가 넘게 가져가면 나머지 알트코인을 하십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변동성에 가능한 노출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정석 투자를 하실 의미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점점 커지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이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비트코인이 점점 강세로 가고 쓰임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대선 공약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의 상거래 결제를 허용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 단위로서 시행될지 아니면 기업 단위로 시행될지는 이제 조금 더 두고 봐야겠는데 과거에도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테슬라를 비트코인으로 팔겠다라고 얘기했다가 한번 번복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미국이 암호화폐를 규제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 자체가 정책적으로 비트코인을 지원하는 그러한 나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곧 대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허용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결제 수단으로 쓰이기에는 나름대로 그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른 통화에 비해서 우선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 다음에 거래 속도도 지금은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쓰지 않는 한 거래 속도가 늦고 등등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우려들이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기술적인 카바로 잘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은 서서히 여러 측면에서 사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서 경쟁 화폐들과의 경쟁 관계가 앞으로 갈수록 점점 더 치열해질 걸로 예상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 디지털 자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의 지폐로 된 화폐 시대는 앞으로 머지않아 이제 끝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디지털 자산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게 화폐뿐만 아니라 즉 통화뿐만 아니라 금융 전체가 그런 식으로 바뀔 겁니다. 블랙록의 대표인 레리 핑크 같은 경우가 그런 얘기를 했죠. 앞으로는 모든 금융자산이 토큰화 될 거라고. 즉 그 얘기는 지금 하루 8시간 낮 시간에 개장되는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은 이건 온라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주식이나 채권이 토큰화되면은 앞으로는 24시간 온체인 위에서 즉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되는 시대가 또 생각보다는 빨리 올 겁니다. 즉 이런 식으로 CBDC, 스테이블코인, 그 다음에 암호화폐의 온체인 거래와 모든 금융자산의 토큰화 등이 어울리면서 앞으로는 다극화된 금융 생태계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틀리고 하루 24시간 거래되는 온체인 위주의 금융 생태계가 이제 발현이 되고 통화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현존하는 통화 시장이나 금융 시장하고는 완전히 격이 다른 온체인 시장이 되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우선은 가장 큰 거는 24시간 거래와 조각 투자입니다. 조각 투자라는 건 토큰화되면서 모든 걸 다 잘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엄두를 못 냈던 큰 단위의 투자라거나 어떤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추상적인 개념의 투자 같은 것들이 이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런 다극화된 금융 생태계 내에서 그렇다면 어떤 디지털 자산들이 그 중에서 뜰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단은 민간 분야의 스테이블 코인이 부상하게 될 겁니다. 그거는 미국이 정책적으로 밀어준다는 이런 측면도 있어요. 미국이 그렇게 이거를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가장 큰 이유는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가 미국 국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국채 시장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여태까지는 가장 큰 손이었는데 중앙은행들이 지금은 미국 국채를 사지 않고 대부분 금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 국채 같은 거는 수요가 없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든 형편인데 스테이블 코인이 오히려 이제 구원병처럼 나타나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생각보다는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지금 올해 한 2천억 달러 정도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올해 말에 가면 한 4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그런데 앞으로도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매년 2배장씩 성장을 해서 2028년에 2조 달러를 넘기고 2030년에는 한 4조 달러까지 예상하는 전망가들도 많아요. 4조 달러라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큰 금액이냐면 지금 달러의 총 발행액이 한 7조 달러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반 이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커지고 그 다음에 중국을 위주로 하는 다른 나라들은 CBDC를 쓰면서 지금의 지폐 시대는 이제 저물고 완전히 디지털 화폐가 시작되면서 거기에 가장 성장세가 좋은 시장이 첨부되는데 그게 바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즉 암호화폐 시장하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하고 CBDC 시장하고의 경쟁에서 과연 소비자들이 어떤 걸 선택할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셔야 되는 대목이고, 이게 이제 투자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통화 시스템, 송금 시스템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스위프트 시스템은 이거는 사실은 송금망이 아니라 이거는 통신망이에요. 그러니까는 누가 이거를 언제 누구한테 보내라 라는 지시가 담겨 있는 일종의 정보입니다. 그러면 이걸 받아서 각국의 은행들은 자기의 기존 송금망을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반면에 그러면서도 수수료는 많고 느려 터져서 며칠 걸리고 받았는지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다른 통화들은 어떻습니까? 리플 같은 경우는 보통 3초여 원은 송금이 끝나요. 그리고 수수료도 거의 안 들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리플만 그런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이 대부분 그렇게 송금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업계에서도 신용장을 열어서 달러로 이렇게 결제하는 이런 것보다는 소액 거래나 중소기업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무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통계에도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동대문 시장을 위시한 그러한 보따리 장사는 물론이고 조그마한 중소 무역 거래 같은 것들은 이제 정식 신용장을 여는 게 아니라 두 회사들까지 합의에 의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교육이 점점 늘어나서 이것들은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비중이 얼마 되는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데, 추산하기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0% 정도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추정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계의 통화 시장은 물론이고 이런 무역 시장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빠른 속도로 바뀌어 나가고 있으면서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암호화폐는 여러 용도의 암호화폐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사실 그 중에서 99%는 앞으로는 소명될, 사라질 암호화폐들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1%가 살아남아서 아마 유용하게 쓰이면서 이 화폐들이 앞으로의 화폐 시장의 주역으로 커질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암호화폐 숫자가 거의 2만 개 정도가 되니까 그 중에서 1%라고 그러면 한 200개 정도 되는 건가요? 각 분야를 다 추려서 그 중에서 한 200개 정도가 이제 살아남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암호화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건지 그 본질적인 펀더멘털적인 요소를 공부하셔가지고 스스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